아이고, 내 화병이야. 꼴도 보기 싫다. 네 그 맹꽁이같이 재수없는 면상. 이번 주말 안에 아주 안 보이게 치워라. 입국 다물고 당장 이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이했다. 이거 들고 찜질방에나 처박혀 있어. 시어머니는 빈 이혼 서류와 10,000원짜리 몇 장을 며느리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아들 몰래 부잣집 딸과 상견례 자리까지 잡아둔 채로 말이죠. 어머머 사돈어른. 호호. 우리 아들이 참말로 복이 많아서. 어머 세상에 이 큰 박스는 뭐래요? 아이고 사돈댁에서 이런 귀한 예물을 다. 제가 얼른 한번 쫙 풀어보겠습니다. 호호. 그런데 그날 저녁 화려한 상견례장에 정체불명의 퀵 배달 박스 하나가 도착합니다. 사돈댁 예물인 줄 알고 신이 나서 리본을 푼 시어머니. 어머, 포장도 참 예쁘네. 어디 보자. 아니, 꺄.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내 뒷목이야 사람 살려. 하지만 박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연회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도장 대신 그 며느리가 박스 안에 무엇을 깔아보냈길래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식물 카페 테라스에 강지원이 앞치마를 두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이혼 신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손님이 끊긴 한가한 시간, 지원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끼워둔 누런 영수증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를 보던 지원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벌써 1년이네. 지원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시작된 날을 지원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지원은 낡은 빌라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생선구이, 나물 무침까지 이른 새벽부터 손이 부르트게 만든 밥상이었죠. 화려한 외출복을 차려입은 이순자가 방에서 나와 식탁을 쓱 훑어봤습니다. 순자의 미간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니? 사람 먹으라고 차린 거야 이게. 순자가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얼른 행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로. 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순자가 국그릇을 손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사기 그릇이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지원은 군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죠.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순자가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과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얼굴 앞으로 휙 던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찜질방이나 가 있어. 순자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 도장 찍어놔. 알았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든 지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건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고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순자가 지원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네 재수없는 면상. 이제 그만 좀 보고 살자고. 내가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박민석이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며 투덜대고 있었죠. 엄마, 진짜 꼭 가야 돼.
나 오늘 바쁜데. 순자가 민석에게 다가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너 사업비 갚아줄 사람 만나는 자리야. 가서 고개 숙이고 비위 잘 맞춰. 오늘 저녁, 내일 저녁. 투자자가 직접 나온다니까. 아, 알았어. 민석이 짜증을 부리며 신발을 꿰어 신었습니다. 지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순자가 민석의 팔을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가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넌 짐 싸서 빨리 나가. 집구석에 있지 말고.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 홀로 남은 지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와 이혼 신고서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지원이 가방을 챙기려고 거실로 갔을 때였습니다. 소파 밑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늘 끼고 살던 낡은 태블릿이었죠. 기계라면 질색하는 순자는 잠금 장치 하나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무심코 화면을 켜는 순간 켜져 있던 메시지 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의 눈동자가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가며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어떤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내일 저녁 강남의 어느 호텔에서 민석의 상견례가 잡혀 있다는 내용이었죠. 상대는 큰 법률회사 변호사의 여동생 최유라라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지원의 입에서 마른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상견례? 지금 이 사람들이.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민석에게조차 상견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는 저녁 식사라고 속여서 그 자리에 끌고 갈 작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줄. 지원의 눈이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며느리 이혼 서류에 도장 받아낼게요. 안 찍으면 그냥 위조해서 내버리면 되죠. 고아라 뒤탈도 없어요. 지원은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하려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 화면 불빛만이 지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떨리던 두 눈에 이제는 다른 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현관으로 걸어가 문이 이중 잠금 장치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태블릿을 노트북에 연결하는 지원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아라서 뒤탈이 없다. 그래. 지원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뒤탈이 없는지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어머니. 화면 가득 메시지들이 복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창한 햇살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지원은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곳은 강남 태성법률회사 앞이었죠. 순자의 태블릿에서 알아낸 그 이름, 최유라의 친오빠 최도윤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원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번쩍이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최도윤 변호사님께 이걸 꼭 전해주셨으면 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동생분 최유라 씨 안전이 걸린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직원이 의아한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원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았죠. 식은 커피를 앞에 두고 지원은 로비 입구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로펌 안에서는
주말 근무를 하던 도윤이 비서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어 안을 들여다본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순자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 민석의 도박빚 증명서, 그리고 가짜로 꾸민 집안 배경까지 도윤이 서류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그 자리가 사기였어. 도윤이 이를 악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로비 카메라 영상 좀 봐줘요. 방금 봉투 두고 간 여자분 어디로 갔는지 찾아주세요. 당장. 잠시 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투를 두고 간 여성이 길 건너 카페에 앉아 있다는 보고였죠. 도윤은 곧장 서류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도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앉은 지원 맞은편에 말없이 앉더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최도윤입니다. 이 서류 직접 가져오신 분 맞으시죠?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도윤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보세요. 화면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이 도박 빚을 막으려고 지원의 이름을 도용해 받은 대출, 위조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죠. 도윤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 남자가 내 동생한테는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하고 본인은 투자자 만나는 줄 알고 상견례 자리에 끌려 나온다고요. 네. 지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인 것도 들킨 줄 모르고 있을걸요. 도윤이 서류를 다시 한번 넘기더니 지원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지원 씨, 이거 그냥 결혼 깨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일 그 자리, 이 사람들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까발리는 자리로 만듭시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요. 지원이 잠시 도윤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가 도장 찍어오라고 던졌던 그 빈 이혼 신고서였죠. 이거요. 지원이 종이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찍어오라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쓰면 지원이 작전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두 사람은 자리를 로펌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내일 저녁 7시까지의 계획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조사팀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민석의 회사 공금 빼돌린 정황, 추가로 끌어쓴 사채 내역까지 샅샅이 긁어모았죠.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민석은 순자의 등살에 떠밀려 유라와 가벼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에게 자랑스럽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 그 집 딸한테 점수 좀 딴 듯. 투자건 잘 풀릴 것 같아. 순자는 그 문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무슨 자리에 앉아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이 마련해준 조용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지원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장으로 보낼 특급 퀵 배달 박스였습니다. 지원은 시장에 나가 화려하고 커다란 선물 상자를 골랐습니다. 순자가 보면 군침을 흘릴 만한 번쩍번쩍한 상자였죠. 지원은 상자 맨 아래에 빈 이혼 신고서를 깔았습니다. 그 위로 민석의 도박 빚장부, 회사 돈 빼돌린 증거, 가짜 상견례를 꾸민 계약서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민석이 다른 여자와 드나든 사진, 지원의 이름을 도용한 대출 서류를
아코디언처럼 쫙 펼쳐지게 붙였죠. 마지막으로 상자 위에 붉은색 큼지막한 리본을 묶었습니다. 리본에는 금박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화려한 사기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원이 상자를 내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한편 도윤은 따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민석의 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넘기고 상견례장 근처에서 대기해 달라고 조용히 부탁해 두었죠. 일요일 오후 5시 지원은 배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호텔 연회장으로요. 저녁 7시 정각 딱 그 시간에 배달해 주셔야 해요. 부탁드릴게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지원의 손에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 오는 거였죠. 일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순자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매만졌습니다. 민서가 오늘 저녁이 진짜 중요해. 투자금 확실하게 받아내야 돼. 알았지. 순자가 민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석은 계약서 봉투를 챙기는 척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걱정 마. 내가 누구야. 이런 자리 한두 번 해봤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길 건너 건물 옥상 주차장. 승합차 안에 앉은 지원이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연회장 안 풍경이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미리 심어둔 작은 카메라였죠. 들어왔네요. 지원이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50분 연회장 문이 열리고 도윤이 유라와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사복으로 대기하던 형사들과 도윤이 슬쩍 눈빛을 주고받았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원탁에 앉아있던 순자와 민석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순자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민석이 얼른 사업 계획서를 꺼내려 하자 순자가 식탁 밑으로 그 손을 꼬집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놈아. 순자가 입술을 거의 안 움직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이 영문을 모르고 순자와 유라네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순자가 다시 환한 얼굴로 유라의 어머니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사돈, 예단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우리 강남 아파트 공동 명의로 하나만 해주시면. 민석의 표정이 멍하게 풀렸습니다. 엄마, 무슨 아파트? 투자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민석이 작은 소리로 물었지만 순자는 못 들은 척 웃기만 했죠. 유라의 아버지가 불쾌한 기색을 숨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결혼 얘기를 벌써부터. 그 순간 도윤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연회장 입구를 가만히 응시했죠. 저녁 7시 정각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퀵서비스 옷차림의 배달원이 카트에 실린 커다란 상자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붉은 리본이 번쩍이는 상자였죠. 배달원이 운송장을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신랑 측 어머님과 아드님께 전달된 특별 축하 선물입니다. 배달원이 상자를 상견례 테이블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신랑이라는 말에 민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신랑이라뇨? 뭔 소리예요, 그게? 민석이 배달원을 붙잡고 물었지만 순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댁에서 예물을 준비하셨네.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순자가 두 손을 모으며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쯤 며느리는 찜질방에서 울고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붉은 리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뚜껑 안쪽에 붙여둔 사진들과 서류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테이블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민석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드나든 사진, 지원의 이름이 도용된 대출 서류였죠. 상자 위에 깔아둔 금박 글씨가 쫙 펼쳐졌습니다. 사기 결혼을 축하한다는 그 문구가 유라 부모님 눈앞에 떡하니 드러났습니다.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자기 얼굴을 본 민석이 허둥지둥 상자를 덮으려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민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뻗는 순간 도윤이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도윤이 상자 안에서 가짜 상견례를 꾸민 계약서를 꺼내 유라 부모님 앞에 펼쳤습니다. 두 분, 이거 보십시오. 이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남자 빚 갚으려고 꾸민 사기극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민석이라는 사람, 지금 법적으로 멀쩡한 유부남입니다. 순간 민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기가 투자자 만나러 온 줄로만 알았던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상견례라니. 나도 속인 거야 지금.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유라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 와인잔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이런 사기꾼들한테 내 딸을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당장. 유라 아버지가 민석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수치심과 충격을 견디지 못한 순자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거품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자가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쿵 쓰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민석이 순자를 흔들며 허둥지둥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손짓을 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사복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 하나가 체포영장을 꺼내 민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민석 씨 사기의 횡령에 서류 위조까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석의 손목을 감았습니다. 이거 나 억울해요. 난 몰랐다고. 민석이 발버둥쳤지만 형사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길 건너 승합차 안. 이 모든 광경을 화면으로 지켜보던 지원이 깊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와 거품을 문 순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경찰의 감시 속에 구급차로 옮겨졌죠. 민석은 양팔을 붙잡힌 채 끝까지 억울하다 소리쳤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텅 빈 연회장을 빠져나온 도윤이 옥상 주차장 승합차로 걸어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온 도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원은 도윤의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죠. 구치소에 갇힌 민석이 눈물로 써보낸 합의 요청 편지였습니다.
지원이 편지를 한 장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 갈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드르륵 울렸죠. 미련 없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지원이 짧게 답했습니다. 1년 동안 흘릴 눈물 다 흘렸어요. 이젠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원을 대신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시댁명의 재산을 묶어두는 신청까지 법원에 모두 넣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석의 잘못이 명백하고 저지른 죄가 한둘이 아니라며 지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해줬죠. 게다가 지원의 이름을 도용해 받은 그 대출까지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지원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지원이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끝난 거 맞죠? 지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끝났어요. 도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강지원 씨 이름으로 된 빚 세상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원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죠. 병원에서 퇴원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빌라 바닥에는 은행에서 날아온 통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통지서를 부여잡고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는 아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우습게 보던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야. 사촌 동생.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사정 빤히 알아요. 뉴스에 다 나왔던데 무슨 면목으로. 뚝뚝 전화가 연달아 끊겼습니다. 순자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큰 소리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손 내밀 사람 하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죠. 한편 지원에게는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의 회사에서 토해낸 돈 중 지원 몫으로 인정된 금액과 위자료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그 돈을 들고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 꿈만 꾸던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계약했죠. 지원이 텅 빈 가게 안에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다 창문을 크게 내고 저쪽엔 화분을 쭉 놓고 지원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게 단장이 시작되자 주말마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딱딱한 정장 대신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죠. 여기 페인트는 제가 칠할게요.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도윤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사다리를 붙잡고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근데 우리 이제 지원이 말끝을 흐리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왜요? 말해봐요. 도윤이 페인트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변호사님 강지원 씨 하는 거 좀 어색하지 않아요? 지원이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도윤이 잠시 지원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말 편하게 할까? 나도 사실 그게 더 좋아. 도윤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벽이 스르르 허물어졌습니다. 그럼 지원아, 거기 붓 좀 줘봐. 도윤이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원의 볼이 살짝 붉어졌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었죠. 마침내 가게 앞에
나무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은갑이라는 정겨운 이름이었죠. 안에는 지원이 직접 고른 푸른 화분들과 커피 기계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첫날 지원이 깨끗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첫 손님에게 정성껏 내린 커피를 건넸죠. 맛있게 드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도윤은 로펌 직원들을 잔뜩 데리고 왔습니다. 커피를 한 알음 주문하며 지원의 새 출발을 축하해줬죠. 자, 다들 한 잔씩. 오늘은 내가 쏜다. 도윤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안이 사람들 웃음소리로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장사를 마친 늦은 저녁, 지원은 가게 문을 닫고 새로 구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마저 오늘따라 상쾌하게 느껴졌죠. 집에 돌아온 지원은 소파에 앉아 옛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의 아픈 기록들 위로 굵은 펜을 들어 쭉쭉 줄을 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죠. 내일 아침 커피 한 잔도 부탁해. 지원이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밤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독방. 민석은 들어온 식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딴 걸 먹으라고. 민석이 교도관에게 욕을 퍼붓다가 결국 벌을 받고 끌려갔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접견실에 형량 보고서를 던져놓고 차갑게 등을 돌렸죠. 실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말입니다. 순자는 생활비를 벌겠다고 식당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종일 설거지를 하다 접시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식당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이 정신머리 없는 양반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주인의 모진 말이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며느리에게 했던 그 폭언과 똑 닮은 말이었죠. 순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쫓겨난 순자는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물에 흠뻑 젖어가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순자가 빗속에서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지원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었습니다. 장부에 적히는 단골 이름이 한 줄 두 줄 빼곡해졌죠. 주말이면 지원은 도윤과 함께 근교로 바람을 쐬러 다녔습니다.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고 강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죠. 상처받았던 지원의 마음이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원은 이제 정말로 지난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셋이 구둣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지원의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 셋이 들이닥친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대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영업 끝났어. 다들 나가. 사내가 손님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내가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잔뜩 찍힌 종이었죠. 그걸 카운터 너머 지원에게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받아. 댁 남편이 빌린 돈이야. 지원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래에는 지원의 이름과 도장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난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 적이 있든 없든 여기 댁 도장 찍혀 있잖아.
사내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콩밥 먹느라 돈 갚을 길이 없고 그럼 보증선 떼기 갚아야지. 안 갚으면 이 가게 우리가 가져간다. 사내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커피 기계며 냉장고에 붉은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지원은 종이에 적힌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상견례 사건이 터지기 불과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그날 지원은 그런 종이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죠. 조작이구나. 지원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와 민석이 구치소 안팎으로 사람을 써서 꾸민 짓이 분명했습니다. 지원은 떨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서둘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내린 뒤 가짜 보증서를 챙겨 들고 곧장 도윤의 로펌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도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불빛에 비춰보더니 손끝으로 도장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이거 최근에 급하게 만든 거예요. 글씨체도 그렇고 인주 상태도 그렇고 누가 봐도 가짜입니다. 도윤이 종이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지원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사채업자들 겉으로는 합법적인 채권 회사인 척하면서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가짜 서류 효력을 빨리 막지 못하면요. 지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 가게가 강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원이가 어렵게 읽은 것 전부 다요.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섰는데 또다시 모든 걸 잃을 위기였죠. 그 시각 단칸방 순자는 사채업자에게서 전화로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가게에 딱지 붙였다고. 아주 잘했어. 잘했어. 순자가 입을 가리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년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이거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고소하다 고소해. 며칠 뒤 구치소 면회실. 순자가 민석을 만났습니다.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댔죠. 엄마, 그 여자 합의금만 뜯어내면 내 형도 좀 줄어들 거 아니야. 민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순자가 확신에 찬 얼굴로 끄덕였습니다. 자기들의 거짓말이 기어이 통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도윤이 이미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로펌의 자금 전담팀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가짜 서류가 만들어진 날 민석과 순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브로커의 통화 기록까지 거꾸로 하나하나 캐기 시작했죠. 그 사이 사채업자들은 가게 앞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동리가 떠나가라 떠들어댔죠. 이 가게 주인은 남편 빚도 안 갚는 파렴치한입니다. 거짓말을 큰 소리로 방송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지원에게로 쏠렸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들려왔죠. 하지만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 설치한 카메라로 사채업자들의 행패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했습니다. 실컷 떠들어라. 그게 다 증거가 될 테니까. 지원이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편 도윤의 조사팀은 사채업자 사무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가짜 도장과 도장 찍기 연습한 종이들을 기어이 찾아냈죠.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류에 찍힌 민석의 지문이 구치소 안에서 몰래 찍혀 밖으로 빼돌려졌다는 거였죠.
교도관 하나가 돈을 받고 손을 빌려준 정황까지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모든 그림이 맞춰지자 도윤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지원아, 이제 우리가 한번 덫을 놓아보자. 도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원이 도윤의 말에 따라 사채업자 우두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를 꾸며냈죠. 빚 갚을게요. 며칠 뒤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 쓰면 되죠. 전화기 너머에서 사내가 흡족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좋아, 그날 보자고. 전화를 끊은 지원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그래. 이번엔 아주 확실하게 끝을 보자. 도윤이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도윤의 로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회의실 같았지만 안에는 변호사로 위장한 형사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지원은 도윤 옆에 앉아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표정만은 태연했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부하 둘을 양옆에 거느린 채 거들먹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자, 시간 끌 거 없지. 도장 찍을 때 어디야? 사내가 가방에서 가짜 보증서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이어 깔끔하게 입금해. 그럼 우리도 깔끔하게 빠져줄게. 사내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지원이 그 보증서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죠. 입금은 안 할 건데요. 지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사내의 웃음이 뚝 멎었습니다. 뭐라고? 사내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과 작은 물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죠.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찍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찍힌 사무실 주변 카메라 사진이었죠.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사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댁들 사무실 쓰레기통이요. 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버린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내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부하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 더. 도윤이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찍힌 지문, 구치소 안에서 몰래 찍어다가 밖으로 빼돌린 거 맞죠? 교도관 매수한 것까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낀 사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 보증서 원본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죠. 이거 가지고 튀어. 사내가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변호사 차림의 사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형사 하나가 사내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으악, 이거 나라. 사내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하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렸죠.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불법으로 돈 받아내려 한 죄, 서류 위조한 죄, 협박한 죄까지 아주 푸짐하시네요. 지원이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옥죄던 자들이 바닥에 엎드린 모습을 보며
지원은 길게 참았던 숨을 조용히 토해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끌려나간 직후 가게 앞 상황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경찰이 나와 텐트와 확성기를 말끔히 치웠죠. 가게를 묶어두려던 신청도 법원에서 곧바로 기각됐습니다. 커피 기계와 냉장고에 붙은 붉은 딱지들도 하나하나 떼어졌죠. 경찰은 사채업자들의 입을 통해 가짜 서류를 함께 만든 브로커와 돈 받은 교도관까지 줄줄이 잡아들였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민석에게는 죄가 하나 더 얹혔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게 시키고 협박까지 꾸민 혐의였죠. 검찰의 조사가 다시 한번 매섭게 시작됐습니다. 그 시각 단칸방. 순자는 지원이 망하기를 빌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요란한 소리에 순자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죠. 이순자 씨,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순자가 악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텼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손에 붙들려 결국 수갑을 차고 말았습니다. 순자가 끌려나가며 쇳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난 아무것도 몰라. 복도가 떠나가라 외쳐댔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지원은 다시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다려준 단골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공짜로 돌렸죠.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거 제 마음이에요.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건넸습니다. 손님들이 손뼉을 치며 지원을 응원해줬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민석과 순자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죠. 지원이 다이어리를 펼쳐 그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원은 옷장에서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다리미로 주름을 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지원의 머릿속엔 지난 1년의 시간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로펌 회의실, 도윤은 책상 가득 쌓인 서류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살폈습니다. 민석과 순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들이었죠. 도윤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무거운 노트북을 탁 덮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일이면 다 끝난다. 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잔뜩 몰려 있었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막힌 사기 결혼 사건이라 카메라 불빛이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호송차에서 민석이 내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뒤이어 다른 호송차에서 순자가 내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순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갔죠. 지원과 도윤은 방청석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민석과 순자의 초라한 뒷모습을 지원이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이었죠. 이윽고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은 사람을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서류를 위조한 죄가 모두 인정됩니다.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판결이 울려 퍼지는 순간 민석의 다리가 풀썩 꺾였습니다. 교도관 둘이 양팔을 붙잡아
겨우 일으켜 세웠죠.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순자는 아들의 범행을 앞장서 이끌고 죄 없는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죄가 무겁습니다.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순자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가 왜? 판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순자가 판사석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가 순자를 끌어냈습니다. 이거 난 못 가. 순자의 외침이 법정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민석도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에 선 지원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끝났어요. 진짜로. 지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긴 악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깬 것 같아. 도윤이 지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 그동안 정말. 도윤이 판결문 사본을 서류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자 교도소 비좁은 방에서 다른 수감자들 빨래를 도맡으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평생 남을 부리며 살던 손으로 이제는 남의 옷을 빨고 있었죠. 민석은 지방교도소 노역장에 배치됐습니다. 매일 무거운 돌을 나르며 지난 날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반면 지원의 가게 은가비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단골집이 됐죠. 장사가 어찌나 잘 되던지 지원은 두 번째 가게를 내기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원이 새로 뽑은 직원들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부어야 향이 살아요. 자, 해봐요. 지원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울렸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원이 가게의 접이식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봄 햇살이 가게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두 팔을 벌려 따스한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가게 안화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원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빛이 감돌았죠. 지난 1년의 모진 풍파가 거짓말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지원의 앞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시간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가득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장사를 마친 지원은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카운터 한쪽에는 두 번째 가게 도면이 펼쳐져 있었죠. 바쁘게 손을 놀리면서도 지원의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죠. 지난 1년의 아픔이 빼곡히 적힌 그 다이어리였습니다. 지원이 표지에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였습니다. 종료라고 적힌 스티커였죠. 그리고 서랍 가장 안쪽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대신 깨끗한 새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게 계획과 주말 여행 일정을 설레는 마음으로 적어 내려갔죠.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지원이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딱딱한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니트의 청바지 차림이었죠. 손에는 소풍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카운터로 다가와 능청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또 그거. 지원이 피식 웃으며 커피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지원은 커피잔 받침에 작은 하트 스티커를 몰래 하나 붙였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받아들다가 받침에 붙은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소리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지원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죠. 이런 건 또 언제 붙였대? 도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의 볼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지원이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었습니다. 카운터 밖으로 나와 도윤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꼈죠. 두 사람은 소풍 바구니를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강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돗자리를 펴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샌드위치와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건 이야기도 가게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죠. 그저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강바람이 살랑 불어오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지원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도윤이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꽃잎을 떼어주었습니다. 지원이 도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에서 자신을 끌어내준 사람이었죠. 이제는 삶의 동반자가 된 그 사람의 눈동자를 지원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 바구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아한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원이 지나가듯 예쁘다고 말했던 바로 그 반지였죠. 지원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도윤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거창한 말은 잘 못하겠고 그냥 앞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너랑 같이 걷고 싶어.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이 지원을 향했습니다. 지원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지원의 손가락에 반지를 가만히 끼워 주었죠. 두 사람은 강변의 붉은 노을을 등지고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가게 앞 지원이 축하 화환을 늘어놓으며 문 여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픈 행사에는 도윤은 물론 사건을 함께 해결했던 형사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사장님, 이제 어엿한 가게 두 곳 주인이네요. 형사 하나가 농을 던졌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오늘은 잔칫날이니까 배 두둑이 채우고 가셔야 해요.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원은 새벽부터 직접 빚은 쫄깃한 떡과 고소한 쿠키를 큼지막한 접시에 가득 담아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손에 하나라도 더 쥐어주려 분주히 오갔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도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가게 오픈 기념 사진을 찍는 순간이었죠. 지원이 반지 낀 손으로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억눌리고 주눅 들었던 지난날의 며느리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당한 가게 주인이자 누군가의 사랑받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도윤이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눈부신 햇살 아래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두둥실 흘러갔습니다. 지원의 새 인생이 따뜻한 봄날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를 짐짝처럼 내치고 아들 몰래 부잣집에 줄을 데려던 시어머니. 도장 하나면 다 끝날 줄 알았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찜질방에 처박혀 울고 있을 거라 믿었던 그 며느리는 눈물 대신 증거를 챙겼고 주저앉는 대신 두 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던 사람은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묵묵히 견디며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는 결국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니 말입니다. 지원이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어느새 내 편이 되어줄 귀한 인연도 찾아오고 웃으며 돌아볼 날도 반드시 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좋은 사람과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